안녕하십니까. 오늘 지역의 미래, 한국의 미래, 그리고 민주주의의 미래를 지향하는 2021년도 제2의 지역혁신과 분권자치, 새로운 민주주의의 길 컨퍼런스입니다. 오늘 오전에 1세션 또 특별세션 2022 대선과 거버넌스, 분권자치의 비전이라는 주제로 김순훈 대통령 자치분권위원장께서 발제를 하셨습니다마는 이제 이 시간에는 세션 1 민주주의의 발전과 분권자치의 확대라는 주제로 세션을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세션 진행의 좌장을 맡은 박승주 세종로 국정포럼 이사장입니다.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황한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께서 발제를 해주시겠습니다. 황한식 교수님께서는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를 하시면서 부산 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를 맡아서 왕성하게 활동 중에 계십니다. 다음에는 오늘 세션의 패널 분들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우리 패널 분들께서는 본인이 호명되시면 한번 마이크를 켜시고 인사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박사님을 소개 올립니다. 고태성 박사님은 언론학 박사이시고 전에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을 역임하신 바 있습니다. 고태성 박사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고태성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영광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이두영 대표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이두영 대표님은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의 대표를 맡고 계시고요. 충북 민관정위원회 운영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이두영 대표님 인사해 주시죠.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다음은 정현호 이사장님을 소개 올리겠습니다. 정현호 이사장님께서는 청년정책학회 이사장 그리고 내일을 위한 오늘이라는 단체의 대표를 맡고 계십니다. 정현호 이사장님 인사해 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진행될 세션은 진행 순서를 간단히 소개 올리겠습니다. 먼저 이 세션 안내가 끝나고 나면은 황한식 교수께서 주제 발표를 해 주시겠습니다. 주제 발표는 지역과 시민, 이 주체의 강화와 분권자치, 그리고 지역혁신 실천 전략입니다. 황한식 교수님께서 20분간의 주제 발표를 해주시고 나면은 이어서 고태성 박사님께서 패널 토론으로 10분을 해주십니다. 이어서 이두영 대표님께서 10분간 또 토론을 해주시고 정현호 이사장님께서 또 10분간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그 이후에 라운드 토론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발제와 토론에서 있었던 논의되었던 쟁점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와 토론자들께서 격의 없이 라운드 토론을 해주시고요. 한 40분 정도 라운드 토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름 시간들을 한번 배정을 해봐 주시고요. 이어서 청중에 혹시 질문이 있다든지 하면은 종합토론 시간에는 청중의 질문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와 패널께서 적합한 분이 답변해 주시는 그런 시간을 가진 이후에 세션을 2시 50분인데 2시 59분 뭐 이렇게 됩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간에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은 황한식 교수님 발제 준비 되셨습니까?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를 맡은 부산대학교 명예교수 있고 현재 부산 분권혁신본부 상임대표로 있는 황한식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우리 이 박성주 우리 오늘 회장님 저하고 교본이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뵀는데 예, 반갑습니다. 그리고 예. 이두영 본부장 오랜만에 보고요. 예, 다른 패널들이 이렇게 같이 만나서 반갑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제가 띄운 이 파일을 좀 보이십니까? 예, 화면 공유되고 있습니까? 네, 네. 예, 알겠습니다. 네, 보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 제목이 제가 지역 시민 주체의 강화와 분권 자치 지역 혁신 실천 전략을 이렇게 붙였습니다. 뭐 그간에 좀 사정이 약간 있긴 합니다만은 어쨌든 전체 기조는 이 민주주의 발전과 자치분권의 확대라는 이 틀과 연계 속에서 저 말씀을 드리고 결국은 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적인 지금 요체는 자치분권의 확대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 민주주의의 발전, 그러니까 절차적 민주주의나 대의민주주의의 차원만이 아니라 지역과 시민이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민주주의, 그런 의미에서 지역과 시민 주체를 강화라고 하는 것이 민주주의 발전의 핵심이기도 하고 실질적 민주주의 핵심이기도 하고 그리고 그것은 분권 자치와 지역 혁신이 그 핵심이다 이렇게 연결을 시키는데 저희 관심은 이 분권 자치 지역 혁신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룰 거냐, 민주주의 핵심인 이것을 어떻게 이룰 것이냐 하는데 이 글에 포커스 있다는 그 말씀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 이 글에 대한 문제의식을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 제가 오전 세션을 쭉 이렇게 봤는데요. 내년도 대통령 선거, 대선과 자치분권, 어제 이런 걸 토론을 쭉 하는 걸 봤습니다만은 그 가운데 실제로 자치분권의 확대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 후보의 공약 또는 국회의원들의 공약에 의해서 공약은 했지만 이루어진 적은 한 번도 제대로 이루어진 적이 없다. 이렇게 봤을 때 어떻게 하면 진짜 대통령이 그 공약한 것을 채택하도록 만들 것이냐. 그것은 역시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인 힘이 모아질 때 가능한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았는데요. 오늘 오전에 토론하는 걸 보면서 지역과 시민의 주체의 형성이라는 이런 포인트가 잘 이렇게 보이지 않았습니다. 아래로부터의 자치분권 이야기는 했지만 그러나 실제로 그 내용은 별로 없는 이런 것을 보고 여전히 위로부터 집권주의적 분권 개혁 이쪽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모양이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제가 제시한 몇 가지 문제의식을 이 글의 문제의식은 제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2001년도부터 이제 지금까지 한 20년 이상 지방 자치분권운동, 지역혁신 이쪽에 정책과 실천 이쪽을 좀 이렇게 해왔습니다만 그동안의 경험을 통해서 전 나름대로 이렇게 문제의식을 좀 제기를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87년도 민주화 체제라고 하는 것, 이른바 직선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 그 결과는 중앙집권적 대의민주주의였고 저항적 대통령제가 계속해서 지속되어 왔고, 그래서 그 중앙집권 수도권 일국집중 체제가 확대 재생산되는 이런 과정을 거쳐 그것이 이제 역사적인 한계에 부딪혔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역대 대통령의 위기, 그리고 역대 정부의 마지막에 위기 이런 걸 가지고 단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그 87년 민주화 체제는 그동안에 쭉 진행되면서 현재는 지역민들의 정치적인 소외와 또 지역 사회 경제의 추락 이런 형태로 나타나게 되고 있다. 이걸 고치는 핵심적인 과제가 무엇이냐? 민주주의를 회복하는 것이고 민주주의 핵심은 자치분권의 확대다. 뭐 이런 얘기. 잘 아시는 말씀이시겠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지방 분권과 국가 균형 발전 개혁이라고 하는 이런 의제가 노무현 정부 이래로 굉장히 많이 대두가 되어 왔습니다만, 그동안에 지방 자치분권, 지역 혁신, 균형 발전 정책과 그리고 그 운동은 어쨌든 현재로 봐서 뭐 일정한 정도의 성과가 있었다고 하나 본질적으로 기본적으로 큰 변화가 없다. 뭐 이런 면에서 왜 그런가 할 때 결국은 이러한 정책과 운동이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 역량의 성장에 의해서 뒷받침되기보다는 국가주의적 한계 때문에 그랬다. 저는 그렇게 보고 그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두 번째 문제의식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 입론은 각 지역 나름대로 독자적인 자치분권 지역 혁신의 도시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것. 이제 그것을 위한 비전과 전략을 각 지역 나름대로 강화해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다. 그러니까 자치분권 국가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자치분권 지역 도시를 만드는데 우리가 포커스를 둬야 한다. 이런 국가주의적 정책에 대한 상당히 성찰이 좀 필요한 것 아니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이제 결국은 이제 구실이 어떻게 할 것이냐면 지역 사회 각계의 시민 주체 형성, 특히 시민 리더십과 지방자치 리더십을 강화하고 또 그것들 간의 지역 간의 연대라고 하는 이런 기본 원칙을 기본적으로 중시해야 된다. 기본 원칙을 중시하지 않고 결국 이루어진 자치분권은 이루어지지도 않을 뿐더러 이루어져야 국가주의적인 개혁 결과밖에 나타나지를 않는다. 이런 얘기다.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지방자치법 개정, 자치분권 시대 2000년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은 자치분권법 지방자치법을 하나를 두고 보도록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자치입법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고 주민자치권이 제대로 보장되어 있지 않는 현재의 지방자치법이라고 하는 것이 그게 본질적이나 비본질적인 변화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예가 경찰자치법만 해도 경찰자치법이라도 한지붕 세가족이라고 하는 정말 자치와는 갈 그리 없는 그런 길로 가게 돼 있고 이게 전부 다 대학 관치주의, 중앙집권적 관치주의와 신자주의의 결합에 의해서 지역 대학을 올라가게 되고 몇 개 대학의 설만 남아있는 이런 거 이게 결국은 그동안의 자치분권에 있어서 국가주의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것 아니겠나. 최근에 부산 같은 것을 보면 부산 경남에서는 가덕도 신항만 이제 국가균형발전 정책 입장에서 신항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항만 특별법이 통과됐는데 그 특별법의 내용을 가지고 보면 공항공사가 관리한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것도 그 자율적인 관리 체제도 되어 있지 않는 지방자치단체의 참여는 전혀 보장되어 있지 않는 이런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것이 무슨 말하자면 자치분권에 기초한 국가균형발전 정책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 국가주의적 한계 이걸 벗어나지 않으면 힘들겠다 그런 맥락에서 결국은 지역사회와 지방자치 리더십을 강화시켜 나가고 그 네트워크를 강화시켜 나가는 게 중요한 것이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2022년도 대통령 선거와 지방선거와 지음해서 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에 대해서 정책 아젠다를 만드는데 그 정책 아젠다가 시민이 참여해서 만들어가는 시민정책 의제운동, 시민주체 육성 이와 연관되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5가지로 제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결국은 우리가 자치분권, 지역혁신을 하는데, 내가 가까이 살고 있는 우리 동네부터, 내가 살고 있는 지역부터, 그것을 변화시키지 않고 대한민국을 변화시킨다. 변화가 되지도 않고 변화되어도 지역이나 시민이 주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면에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을 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지역과 시민이 주체적으로 참여하면서 이렇게 전략과 정책을 바꾸고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큰일이다. 그렇게 말씀을 이제 드리고요. 두 번째,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자치분권, 지역 혁신, 지역 자립 도시화 전략. 저는 이제 자치분권, 지역 자립의 도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도시 체제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 하는 데 포커스 두고 있는데, 국가 체제가 아니라 이제 그런 관점에서 이제 쟁점을 몇 가지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째, 자치분권 전략인가, 지역혁신, 국가균형발전 전략인가. 이것은 노무현 정부 시기에 당초 자치분권과 국가균형발전 이 두 축을 가지고 이렇게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자치분권 전략은 이제 자치분권 전략은 포기하고, 그리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에 그래서 신행정 수도 건설, 또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이쪽에 포커스 맞추고 이렇게 진행해 왔고, 그 이후에도 자치분권 전략이라고 할 만한 것은 뭐 이렇게 된 것이 별로 없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운동에 힘을 입어서 또 당시에 대통령 선거 시기에 가장 합의를 이루었던 지방분권 개헌을 이렇게 한다고 했지만, 연방제 수준에 가까운 개헌을 한다고 했죠. 결과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다. 이런 면에서 결국은 자치분권은 별로 크게 이루어진 것이 없고, 국가균형발전 정책 면에서도 노무현 정부 시기에 이루어진 그 외에 특별한 나아진 것이 별로 없다. 이런데 제가 말씀드린 포커스는 자치분권 전략과 국가균형발전 전략 이 둘 사이 상호 연계 같이 가야 되는 건데, 그 중에서도 그동안에 현재 우리의 상황을 가지고 봤을 때 결국 자치분권 전략의 기초를 두고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펴야 이것이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지역이 주도하는 국가균형발전의 정책이 되고, 아니면 중앙집권 체제에서 유지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지역이 주도가 되는 자치분권 지역 자립 도시를 만들어가는 것이냐, 도시에 만들기에 초점을 둘 것이냐, 국가가 주도하는 자치분권 지역 혁신 균형국가를 만드는데 균형국가를 만드는, 지방분권 균형국가를 만드는 데 초점을 둘 것이냐, 이 자립 도시를 만드는데 중심을 둘 것이냐, 뭐 이런 얘기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습니다. 결국은 지금 현재도 이렇게 보면 이 행정안전부나 정부의 캐치프레이즈를 가지고 보면, 자치분권위원회나 캐치프레이즈는 내 삶을 바꾸는 지방분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내 삶을 바꾸는 자치분권이라고 하는 게 내가 살고 있는 곳부터, 우리 동네부터, 도시부터 분권을 해놔야 돼. 그쪽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 주변에 관심이 없고, 그 중앙 멀리 있는 것만 관심 가지고 이런, 결국은 허공 중에 떠버리고 마는 이런 것이 그동안에 지배적인 현상이 아니었겠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 도시 지역 만들기에 중심을 두면서 자치분권 국가로 나가야 한다. 이것이 제 지로 임론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요, 주민자치의 중심을, 주민자치의 중심을 둘 것인가, 지방분권의 중심. 지역 내에 민간 협력이라든지 지역 내 관과 민사의 분권을 중시하고, 주민의 참여와 자치를 중시하면 주민자치를 중시할 것이냐, 아니면 지역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인 지방분권의 중심을 둘 것인가, 이것도 중요한 논점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이 두 가지는 실제 운동이나 정책 면에서 주체도 주민자치의 주체, 지방자치 다르고,
정책 내용도 다르고 이 두 체 연계도 잘 안 되고 없고 뭐 이런 구조로 되어 가고 있어가지고 결국은 주민자치는 주민자치대로 지방분권은 지방분권대로 이렇게 떨어져 나가는 그런 것이었는데 이거는 이제 말하자면 발전적인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것이 바로 지방분권을 강화시키고 지방분권은 또 주민자치를 강화시키는 데 폭을 맞추고 이렇게 두 가지 같이 가야 되고 특히 그 가운데서도 주민자치를 강화한다는 것 자체가 지방분권 운동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주민자치가 중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치 없는 분권, 분권 없는 자치, 자치 없는 분권, 지금 우리는 분권도 자치도 없는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분권 없는 자치 없는 분권, 알맹이 없는 내용이 돼요. 누구를 위한 분권이냐? 분권 운동하는 사람들 위한 분권이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네 번째, 시민 주체 및 리더십, 시민 주체 및 시민 리더십을 새로 리더십 네트워크를 만들어 나가는 길이냐? 아니면 제도 정책 시스템을 바꾸는 것인가? 두 가지 다 중요합니다. 두 가지가 다 중요하지만 이제 저는 이렇게 그동안에 지방분권 운동이나 정책은 전부 다 포커스 어디를 가 있느냐 하면 제도 정책 어떻게 바꿀 것이냐, 개헌 어떻게 할 것이냐 이자만 가 있는데 그거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시민 주체나 리더십을 육성하고 또 그것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현장에 자치분권을 해나갈 수 있는 그런 주체 형성이 중요하다. 그래서 주체 형성과 제도 정책 리더십인가 이 두 가지 동시에 중요하지만 기본적으로 주체 형성을 중시하는 것이 특히 현재 정책과 제도 면에서는 이제 시민 주체 형성을 위한 노력이 약하다. 그렇게 하면 결국 어떻게 될 것이냐 나중에 제도 개혁돼 봐야 시민이 주체로서 움직이지 못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다섯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니까 이 자치분권 정책을 결정하고 자치분권 정책을 결정하고 실천하고 시행해 나가는데 이 자치분권 정책의 결정을 누가 결정하느냐? 권위주의적인 통치 방식에 의해서 위계적 하이어라키적인 권위주의적 통치에서 자치분권 정책이 기획되고 집행되고 실행되는가? 아니면 사회적 대화나 공론장을 중심으로 해서 민주적인 협치 방식을 통해서 기획되고 집행되고 실행되는가 하는 것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제 정말 중요한 것은 이렇게 시민 참여에 의한 공론장의 정책을 통해서 공론장을 통해서 민주적인 협치 과정을 통해서 말하자면 대화 민주주의 과정을 통해서 자치분권을 이루어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누구 소수의 정치인이나 소수의 전문가나 소수의 활동가들의 운동가들에 의해서만 아니라 시민이 공공에 참여하는 체제를 갖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와 관련해서 이 지방의회의 역할이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의회의 발전 전략은 말하자면 시민을 대표하는 시민 대표형 의회인가 아니면 시민 참가형 의회인가 이 두 가지인데 지금까지는 시민 대표형 의회로 주된 것이었다고 한다면 시민 참가형 의회로 말하자면 의회가 지자체 정책 결정의 중심이 되고 정책 결정도 말하자면 공론화라든지 대화민주주의라든지 또는 주민 참가형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질 때 이 지방의회가 진짜 시민의 대표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저는 요새 이게 공론장, 자치분권 정책 전략을 범시민적으로 확대해 나가기 위해서 결국 중요한 것은 범시민적 확대하고 그다음에 전국적인 파장을 영향을 불러일으키는 중요한 것은 자치분권에 관한 시민의 공론장을 많이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공론장을 만들기 위한 조례나 법을 준수하는 이른바 지방분권에 대해서 이런 시민분권이라고 볼 수 있대. 시민분권 조례 입법운동 이쪽에 좀 중심을 그렇게 해야 이게 지역의 힘을 받고서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지역과 시민의 토대가 없이 이루어지는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결국 이제 위로부터 자치분권 균형발전 정책의 우선순위, 예? 소위 중앙정부라든지 국회의 정책의 우선순위 면에서 자치분권 정책은 균형발전 정책의 우선순위가 대단히 뭐 있는 것 같이 보이면 별로 없고 결국 이제 그래서 이제 뒤로 밀리고 이렇게 되는 건데 그래서 이런 우선순위 문제인가 아니면 아래로부터의 지역과 시민 주체의 정책 추동 역량이 부족하기 때문이니까 이 두 가지 상호 관계에 되고 있긴 합니다만 이제 아래로부터 지역과 시민 주체에 의한 정책 추동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자치분권 지역 혁신을 때 거버넌스인가? 이른바 협치, 민관 협치 거버넌스인가? 아니면 자율민주 공익에 기초한 시민결사체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둘 것인가. 이 두 가지도 상당 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자율과 민주 공익의 원리에 입각한 시민결사체 역량이 별로 강화되지 않으면, 시민사회 역량이 강화되지 않으면 자치분권 지역 혁신 거버넌스 해봐야 그게 빗종은 개살구가 되는 것이고, 현실의 문제를 은폐하거나 정권의 지적을 과장하는 자리이거나 자기 폼만 잡을 밖에 안 된다. 이런 의미에서 결사적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뭐 이런 제 이제 그간 논의를 가지고 이제 관점을 논점과 방향을 했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좀 실천 과제 면에서 몇 가지 얘기를 하고 끝내려고 생각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각 지역 나름대로 지역과 시민주체의 자치분권 지역 자립 도시의 비전과 전략을 정립하는 것, 이것이 뭐 일단 중요하고요. 이 비전과 전략의 정립을 잘 이뤄내는 데서 중요한 것은 아까 대화민주주의 전략, 공론장 전략, 이것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앞에서 말씀 8가지의 쟁점을 녹여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그리고 지역 독자적인 정치 결사체 전망을 구체화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는 시민주체의 형성 및 리더십 혁신 전략의 체계적 중요. 아까 제가 자치분권의 시민주체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만, 시민주체와 리더십을 육성하는 전략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체계적인 전략을 할 때 결국은 학습, 교육 및 네트워크 전략의 체계적 강화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게 진짜 찔끔찔끔 해가지고 성과도 나타나지 않는 게 아니라 정말 이렇게 지자체가 중심이 되면서 할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되고요.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 또 연구 전문가 집단, 사회단체 등 실효성 있는 민간 네트워크 구축. 저희 부산 분권 혁신 부분은 부산의 16개 구군의회 의장협의회하고 부산 변호사협회하고 부산 분권부부 3주체가 해서 자치분권 아카데미, 이걸 리더십 아카데미를 쭉 해오고 있는데, 상당히 여러 가지 이 3주체가 협약을 체결해서 하는 게 효과적이기도 하고 있는데, 관광에 참여하는 주체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어쨌든 중요한 것은 체계적으로 교육 전략을 펴서 리더십 육성하는 게 중요하다. 늘 이렇게 중앙정부의 정책을 펴면서 지역과 시민의 역량이 뒷받침돼야 된다는 말만 하지만 실제로 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런 얘기죠.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게 자치분권 지역혁신 도시화, 또 체제 구축을 위한 전략정책 형성을 위한 시민정책 의제운동, 시민과 전문가와 그리고 관계자들이 모여서 정책을 생산하는 시민정책 의제운동. 이제는 정책을 생산하고 그 정책을 지자체가 채택하도록 만들고 하는 시민정책 의제운동을 강화하는 것이 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이것은 그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니고 부산 분권혁신본부에서는 주로 여기에 많이 포커스를 맞추고, 그래서 이제 리더십 아카데미 교육을 통해서 시민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시민 네트워크를 통해서 하나는 시민정치 쪽에, 하나는 지방자치 쪽의 리더십을 나가고, 그 다음에 이 네트워크의 역량을 강화해서 정책을 투영시키고, 그리고 사람을 투입하고, 이렇게 해서 말하자면 여기 제가 표현을 이렇게 했습니다만
네트워크 리더십 네트워크 역량 강화와 제도권 위계제 권력 체제를 민주화시키는 선순환 전략을 추동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그런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한 네 번째 건 아까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다섯 번째도 대화 공론 얘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자치분권 혁신과 관련해서 거버넌스가 많이 있는데요. 그 거버넌스를 제대로 거버넌스의 걸 제대로 하냐 뭐 이런 문제 제대로 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이런 얘기죠. 광역지자체나 기초지방자치단체에서 있는 자치분권 협의체, 주민자치협의체, 지역혁신협의체 등등 로컬 가버넌스가 여러 개 많이 있지만 이것을 민주적으로 개편하고 실효성을 이렇게 보장을 해야지 이게 껍질만 돌아가서는 될 일이 아니다. 이런 얘기이죠. 거버넌스와 관련해서 중앙정부, 자치분권을 관장하고 지역혁신을 관장하는 중앙정부 추진기구 역할의 제구성인데 이 현재의 자치분권을 말하자면 총괄하는 추진기구와 중앙정부 추진기구와 지역혁신을 균형발전을 총괄하는 추진기구에서 말하자면 보충성과 현장성 원칙에 따라서 광역 지역권 중심의 자치분권 지역혁신 거버넌스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는 쪽으로 그걸 먼저 하고 이걸 하는 게 필요하고 제가 이거 스페인이나 다른 나라 쭉 하는 거 보니까 대부분 다 그렇게 하더라고요. 우리만 이렇게 머리만 커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지역 대학과 지역 교육 문제입니다. 지역 대학, 지역 거점 글로벌 명문대학 육성 의제, 그리고 지역 대학이 선도하는 효과적인 지역혁신 체제 이 두 가지가 사실 지역이 사는 길입니다. 이 사는 길인데 이제 이게 실제로 이렇게 되려면 결국은 지역에 있는 지역의 힘과 그 다음에 대학의 힘과 그리고 중앙정부의 변화와 이 삼박자가 맞아 써야 되지 떨어져야지 그냥 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이 대학 거버넌스 지역권역의 대학 거버넌스를 구축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교육 학교 초중고 교육을 지금 우리나라 초중고 교육의 목표는 스카이 대학 보내는 거, 인류대학 보내는 거 이게 수도권에 진출할 목표이고 지역 인재를 뺏기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이 지역 교육인데 이제는 지역의 풀뿌리 지역과 시민을 키우는 풀뿌리 지역 교육에 점차적으로 확장해 나가는 우리가 지역에서 교육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지역 안에서 역할을 할 수 있었는데 전부 빠져나가기 위한 교육, 수도권에 보내기 위한 교육, 인재 보내기 위한 교육 이런 거를 이제는 수정할 때가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결국은 이제 기초생활권 차원에서의 주민자치를 강화하고 그것을 통한 지역의 내발적 발전 전략을 한편으로 중시하고 광역지역권 차원에서는 실질적인 지방분권화와 지역 연담형, 구울경 같은 연담형 자치권역 형성을 중시해서 수도권 1급 기초지구체제에서 다극분선화 전략과 이렇게 연계할 필요가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특히 요새 메가시티 이야기 아까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부울경 메가시티 뭐 이렇게 대구 경북 메가시티 뭐 메가시티 이야기 많이 하는데 자치분권 없는 메가시티 전략은 정말 의미 없는 거다. 국가주의적 한계를 명확하게 드러나는 거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자치분권 지역 자립과 관련된 다양한 주체별로 개별화된 그런 분산적인 역량을 어떻게 연계 통합시켜 나가느냐, 그리고 지속적으로 어떻게 집중해 나갈 것이냐 하는 것이 최대의 과제라고, 당면하게 최대의 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잘 해 나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연계성, 집중성과 지속성을 잘 실제로 아무리 자치분권 지속성과 집중성을 갖고 있지 않으면 성공하는 거 없는데 이걸 가지고 가도록 하는 거 이것은 결국 아래로부터의 시민과 지역의 필요로부터 나오는 자치분권 운동이라야만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역과 시민 주체의 관점에서 자치분권 지역개신 지역발전 체제 구축을 위해서 이제 전략 정책 방향과 과제 이런 것의 실천적 구체화를 위한
좀 지속적이고 심층적인 대화 네트워크가 참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하는 점. 그러니까 오늘 참 이렇게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자기 주장만 펴고 말고 한마디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지속적이고 심층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체계, 대화 네트워크를 가지고 함께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동안에 정책과 실천에 대한 또 그 평가, 과학적 연구와 창조적 실천 전략의 정책이 더 중요하다. 당연한 얘기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2000년 대선과 지방선거와 자치분권 기능 발전 이 부분 관련해서는 결국은 그냥 이렇게 몇 가지 아젠다를 중요한 아젠다, 지방분 개헌 아젠다, 개헌 안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할 것이 아니라 개헌을 지방분 개헌이든 지방자치법의 재개정이든 그걸 해나가기 위한 지방관 시민 참여 운동과 결합해서 표를 만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일단 마치고 토론자 여러분들이 많은 보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황한식 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황 교수님 정말 부산에서 분권혁신운동 상임대표를 맡으셔서 그 하신 내공이 여실히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민주주의 발전을 위한 자치분권의 기반, 이 자치분권의 기반이 없이는 민주주의가 안 된다. 그런데 그 기반은 지역과 시민의 실질적 참여를 통해서 그런 그 주체가 돼야 된다. 이런 참 아주 뭐랄까 전곡을 찌르는 말씀 감사합니다. 원래 어떤 일이 되려면은 제도적인 뒷받침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동안 우리는 지방자치 한 30년 하면서 제도적인 뒷받침은 나름대로 했다고 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 뭐랄까 마무리를 짓는 것은 인적 자원의 역량입니다. 그래서 그 인적 자원의 역량, 그 인적 자원 중에서도 그 지역에 계시는 분들의 역량, 그것을 키우기 위해서 즉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 역량이 분권을 좌우한다. 이게 지역 주도의 분권이고 이렇게 해야 국가주의적 분권의 한계를 넘어갈 수가 있다. 이런 아주 참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명하신 또 우리 패널들이 계십니다. 패널들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고태성 박사님께 부탁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고태성 박사님 말씀해 주시죠. 시간을 네, 안녕하십니까. 충분히 갖고 하셔도 좋습니다. 네, 저는 네. 그 사회자로부터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으로 소개받은 고태성입니다. 지금은 그 성균관대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뭐 그 지역 전문가는 아니지만 그 언론의 시각에서 한번 그 발제한 내용을 따라가면서 문제를 한번 제기를 보고자 합니다. 그 황 교수님이 자치분권이 지방 소멸을 막기 위해서는 중요하고 그 자치분권을 위해서는 주민 실질적인 주민자치가 확보되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실천 주체가 형성이 되어야 된다. 그리고 시민 결사 연대체까지 언급을 하시면서 실천 주체 형성을 강조를 하셨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구체적인 사례를 좀 통해서 그런 시민 주체가 작동한 경우를 제가 한번 스크린을 해봤습니다. 거창에 관한 얘기인데요. 그 거창군의 그 승강기 산업이 특화되어 있습니다. 이 승강기 산업이 좀 어떻게 보면 생소할 수 있는데요. 이 승강기 산업이 거창군에 특화된 그 계기는 그렇습니다. 그 거창기능대학이라고 있었는데 그게 이제 한국폴리텍 7대학 거창 캠퍼스로 돼 있고요. 근데 이 거창기능대학이 입학 지원자가 적어서 폐교 위기에 처했었습니다. 2005년도 얘기인데 그러자 이제 주민들이 나서서 폐교 반대 그리고 대책회를 구성을 해서 국회도 쫓아가고 노동부도 쫓아가고 해서 폐교 방침을 철회시켰어요. 또 물론 이제 거창군도 적극적으로 거들었죠. 그래서 폐교 방침이 철회가 되고
그 거창기능대학이 폴리텍대학이 한국 승강기대학교로 재탄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대학교에서 해마다 300명 정도의 전문 인력이 배출이 됩니다. 그리고 이 대학에 진학하는 신입생들의 출신지를 보면 수도권이 한 30% 되고요. 부산, 울산, 경남이 30%, 기타 지역이 30%. 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상당히 전국적으로 지원자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습니다. 거창군 출신은 6%인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승강기 대학이 세워지고 나니까 거창군에서는 승강기 밸리를 조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그래서 승강기 안전기술원도 거창에 입주를 했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규모이긴 하지만 또는 중견기업 규모이긴 하지만 승강기 관련 업체도 37개가 이제 이 지역에 입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뭐 지난해에 보면 연 매출액이 2천억이 넘었대요. 이 37개 업체에서. 이 거창이 사과농사로 유명한 곳인데, 이 사과농사에서는 매출이 1,500억 원 정도 난답니다. 그 매출을 넘어섰죠. 이렇게, 거창 승강기 밸리 조성 사업은 일경 성공한 듯이 보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공의 밑바탕에는 역시 주민들이 직접 대학을 살리겠다고 하는 그런 자발성, 어떤 자치분권적인 요소가 많이 작동을 했다고 그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 졸업생들이 취업을 수도권으로 나갑니다. 물론 이 거창 내에서도 취업이 이루어지긴 하지만 70%가 수도권으로 취업을 나가죠. 그리고 이 거창 내에 있는 중소기업에 취직하는 졸업생들도 있지만 이 졸업생들조차도 3년 정도 경력을 쌓아서 수도권으로 가고 싶어하는 그런 현상, 그런 것이 이제 실태라고 합니다. 뭐 교육, 문화, 뭐 의료, 주거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이제 지적이 되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 거창군이 시민의 어떤 자발적인 참여를 통해서 어떤 승강기 대학을 유치해내고 그리고 승강기 산업을 특화시키긴 했지만 도시로서 자립하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거창군에서는 역시 뭐 어떻게 하겠습니까? 또 중앙에 손을 내밀어야 되겠죠. 중앙에 더 지원을 해달라. 신입사원이 거창 내에 있는 회사에 취업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뭐 인건비도 지원을 해주고 또 교육 문화 관련된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중앙에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거창이 승강기 산업으로 특화되긴 했지만 거창만 가지고는 그 지역이 또는 그 지역과 그 주변 지역이 자립하기는 역시 쉽지 않다라는 얘기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부울경 메가시티, 황 교수님도 이제 발제에서 말씀하셨는데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이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도 그런 환경에서 비롯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 동남권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는 발제 자료에 보면 그런 부분이 또 강조가 되죠. 글로벌 명문대학을 육성을 해야 되고 그리고 그 명문대학이 지역사회와 실질적인 파트너십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발제 자료에서 제가 봤습니다. 그러니까 승강기 대학이 뭐 특화됐다고 하지만 그것만 가지고는 그 지역의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내기 어렵다는 얘기인 거죠. 그래서 역시 또 명문대학에 준하는 글로벌 대학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울경 메가시티 구상을 보면 뭐 아주 구상이 장대하죠.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대도시권하고 소도시권, 농촌 지역을 거대한 광역 교통망으로 연결을 해서 지역차를 줄이고 하는 방향으로 여러 가지 사업들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부울경 특별지방자치단체 합동 추진단이 또 정부의 승인을 받아서 본격적으로 가동에 들어갔다는 얘기가 들립니다. 사실 이 합동 추진단이 어떻게 운영될지는 두고 봐야 알겠지만 여기에서도 주민자치적인 요소, 자치분권적인 요소가 충분히 반영이 돼야 황 교수님이 말씀하시는, 지적하시는 그런 부분들이 구현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와 관련해서 물론 이제 그 부울경 메가시티와 관련해서도 여러 가지로 이제 우려 섞인 목소리도 있죠. 그리고 특히 그 부울경 메가시티의 한 요소라고 할 수도 있고, 또 최근에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관심이 많은 부분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인데, 가덕도 신공항과 관련해서는 입법 과정, 특별법 입법 과정, 그리고 그 김해공항 확장에서 바뀌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논란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부산 서울시장 재보궐선거 전에 특별법이 입법이 됐죠. 더불어민주당은 그 특별법과 그리고 특별법이 목표로 하는 가덕도 신공항을 불가역적인 국책 사업이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인 거죠. 그리고 지금은 그것이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는지 제가 중간 점검을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당시 입법 과정을 살펴보면 그렇습니다. 가덕도 원주민들은 반대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가 있어요. 언론 보도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리고 경남도, 부울경을 포함한 경남도 전체 주민들도 한 54% 정도는 반대 의견을 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정의당 같은 데서도 입법을 반대했고, 당시 언론 보도를 보면 진보 언론에서조차도 많은 우려의 목소리를 냈던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부산 보궐선거를 앞두고 이러한 부울경 메가시티 자치분권적인 요소, 지역 균형 발전 요소가 또다시 중앙정치 휘말린 거 아닌가. 물론 가덕도 신공항이 오르냐 마느냐를 떠나서 하는 얘기입니다. 역시 중앙정치에 휘말린 거 아니냐 하는 느낌이 드는 것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부울경 메가시티 이 자체만 놓고 볼 때도 아까 황 교수님 말씀대로 그 부울경 메가시티라고 해서 큰 그림은 큰 구상은 우리가 펼칠 수는 있지만 그 세부를 들여다보면 또 갈등 요소가 있지 않겠습니까? 대체로 보면 부산이 가장 많은 혜택을 받는 것으로 여겨지고 예상이 되고, 그리고 오히려 이제 그 내륙 쪽은 조금 소외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또 있는 것도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부울경 메가시티 합동 추진단이 운영이 돼서 실제적으로 이것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연 그것이 얼마나 해소될지 또 한번 우리가 자치분권적인 요소, 그런 시각에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가덕도 신공항 문제 관련해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입법이 제정이 되고 특별법이 제정이 되고 실제로 추진되는 과정에서 과연 자치분권적인 요소가 작동을 했느냐, 우리가 반성해 볼 부분이고 다시 되돌아볼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차제에 가덕도 신공항에 대해서는 차제에 이제 선거도 끝나고 했으니 좀 차분하게, 물론 입법까지 끝난 마당에 어떻게 할 것이냐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경남도를 위해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위해서 자치분권적인 요소가 충분히 작동된 상태에서는 어떠한 결론이 나올지 한번, 그것도 워낙 재능을 보는 것도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워낙 또 돈이 많이 드는 사업이라고 해요. 국토부가 이리저리 예산한 걸 보면 거의 13조에 가까운 돈이 든다고 하죠. 그러니까 그런 문제제기를 하면서 제가 황 교수님에 대한 발제에 대한 토론을 마칠까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대성 박사님, 감사합니다. 우리 고 박사님은 언론계에 계시면서도 오늘 우리 황한식 교수님의 이 발제, 지역과 시민의 그런 그 주체적인 발전, 이 분야를 아주 참 구체적인 사례를 들어서 잘 설명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거창 사례, 그러면서 또 부울경 메가시티의 사례에서는 또 하나의 수도권을 만드는 것 아니냐라는 이런 그 의심도 보여주셨고, 가덕도 신공항 쪽에는 아예 자치분권 자체가 좀 없었지 않느냐 이런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상당히 저도 지방자치를 오래 과거에 실무를 봤던 사람으로서 본다면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이게 참 부울경, 저도 공식적으로는 찬성을 합니다만은 문제는 우리가 협상도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협상에서도 총론은 쉽게 합의하는데 나중에 깨지는 것은 디테일 때문에 깨진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규모의 경제를 내세우기 위해서 꼭 필요하고, 지금은 교통과 통신으로 우리가 항상 예로 드는 교통과 통신이 정말 경천동지하게 달라졌기 때문에 필요하지만은 그 안에 디테일, 이 디테일을 제가 말씀드린다면 우리 황한식 교수님은 아실 거예요. 행정계층 구조라는 겁니다. 그 안에 행정계층 구조, 즉 자치계층을 몇 개로 만드냐, 이 문제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정부 때 제주도를 국제도시로 만들려면 제주 그 행정기관에 자율성을 최대로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자율성은 무엇이냐면 권한입니다. 그래서 제주특별자치도 구상을 그때 저도 참여해서 했는데, 모든 권한을 제주도에다 주는데 실은 가장 핵심적인 것은 자치계층입니다. 자치계층은 단체장과 지방의회를 선거로 하는 거죠. 그런데 제주도는 자치계층을 1계층으로 만들어줬습니다. 현재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자치시가 아니고 행정시입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의 자치권은 약간 제약되어 있지만은 제주시 전체를, 제주도 전체를 메가시티로 개발하는 데는 아주 효과적으로 권한을 그때 준 그런 게 있습니다. 사실상 외국의 예를, 프랑스의 예를 보더라도 예를 들면 파리를 가시면은 파리 지하철을 타시죠. 근데 그 파리 지하철은 파리시 지하철이 아닙니다. 파리시를 둘러싸고 있는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 레종, 그러니까 프랑스는 자치계층이 가장 범위가 좁은 콤뮌이 있고, 그 다음에 가운데 단계인 데파르망이 있습니다. 이 파리시는 콤뮌의 기능이 75%, 데파르망의 기능이 15%를 갖고 있는 두 계층의 통합 개념이고요. 그 위에 세 번째 자치계층이 레종이라는 건데, 프랑스는 형식적으로는 3계층인데 실질적으로는 1계층입니다. 왜? 자치계층 사이에 지도 감독 기능이 없습니다. 위아래 기능이 없는 거죠. 각자가 자기 일만 합니다. 자기 일만. 그러니까 파리 지하철은 일드 프랑스라고 하는 레종의 그 업무입니다. 따라서 지하철 공사를 하려면은 파리 시장의 건축 허가 받아야 됩니다. 당연히. 그래서 자치는 3계층이지만은 주민의 입장에서는, 또 행정하는 데 있어서는 1계층에 불과하다. 과연 우리 부울경 이런 메가시티들이 나올 때 자치계층을 몇 계층으로 할 거냐. 그러면서 그 주민들의 자치권이 침해되는 만약에 번이 있다면은 어떻게 이것을 보완할 것이냐 하는데, 정답은 우리 고대성 박사님의 말씀, 또 황한식 교수님의 발제에서 정답이 얼추 제시되어 있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하고, 다음에는 우리 이두영 대표님께 토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은 여유가 있으니까 여유 있게 말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두영 대표님. 네. 예, 반갑습니다. 특히 우리 황한식 교수님 무척 오랜만에 이렇게 뵙습니다. 주제 발표 좀 잘 들었고요. 또 앞서 토론도 좀 잘 들었습니다.
저는 뭐 하한식 교수님과 함께 2000년대 초부터 이 지방분권 운동을 같이 전개를 좀 했었고요. 그래서 교수님 발제 내용은 저는 익히 예전부터 늘 일관되게 해오셨기 때문에 뭐 정말 반갑게 제가 발제문을 접했고 발표 내용에 대해서는 저 이견이 없습니다. 뭐 전적으로 뭐 저는 찬성 공감을 하고요. 그래서 저는 우리가 이 과거에 이 자치분권 운동, 또 균형발전 운동을 전개해온 과정들을 한번 좀 돌아보고 최근에 저희가 전개하고 있는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 운동에 대해서 소개를 하면서 마칠까 합니다. 87년도 헌정체제로 인해서 뭐 잘 아시다시피 민주화가 진행이 되고 또 지방자치가 부활되는 그런 이 성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시민운동, 시민단체가 탄생을 했고 올해가 이제 30주년인데요. 지방자치 의회 중심으로 부활 30주년인데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역의 그 시민운동, 지역운동이 또 확산되는 그런 결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은 우리 지역에서는 민주적 지방자치를 정착시키자라고 하는 그런 운동들이 시민단체와 지역에서 전개된 뭐 그런 과정들이 있었다 이렇게 좀 돌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자치분권 운동 또 균형발전 운동을 사실은 본격적으로 이렇게 전개하게 됐던 것이 어떻게 보면 지방자치 부활 10주년을 맞이할 때 오히려 지방자치를 후퇴시키려고 하는 그런 그 중앙정치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맞서서 어쨌든 이 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하고 지역경실련협의회를 주축으로 해서 자치와 분권을 위한 전국 시민행동을 전개했던 뭐 그런 것이 좀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97년도 IMF 외환위기가 왔습니다. 이 외환위기가 발생되면서 어떤 현상들이 벌어졌냐면 지방 산업들은 좀 붕괴가 되는 그런 심각한 상황이 발생됐고요. 대량 실업 사태가 발생되면서 수도권으로 실업자들이 몰리는 그런 현상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에는 국제적 경쟁력이 있다 해가지고 기업과 자본이 수도권으로 몰리는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매년 힘겨루기를 하는 상황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수도권 공장 건축 총 허용량을 놓고 싸우는 문제가 있습니다. IMF 외환위기 이전에는 예를 들면 100이라는 수도권 공장 건축 허용량이 있었는데 이걸 다 채우지 못했습니다. 한 60% 정도 이렇게 소진했다고 보는데 IMF 외환위기 이후에는 수도권에는 더 많은 공장을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줄을 서고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수도권을 오히려 이전해 가는 또 지방에 투자 계획이 있던 것들이 다 백지화되는 이런 현상들이 발생이 됩니다. 이래서 이제 수도권과 비수도권이 수도권 규제를 완화해서는 안 된다라고 이제 요구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매년 이 문제가 수도권 정비위원회에서 그리고 국무회의에서 국회에서 서로 대립하는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이것이 계기가 돼서 지방의 생존권적 차원에서 지역균형 발전을 촉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전개를 했고 이게 전국으로 확산됩니다. 그리고 2000년대 초에 아까 황한식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지방분권 전국 지식인 선언을 비롯한 이제 지방분권을 또 요구하는 뭐 그런 상황이 전개가 되죠. 그래서 지역의 각 주체들이 모아져서 운동을 전개한 내용이 바로 민주적 지방자치, 그 다음에 지역균형발전, 지방분권을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이 이제 지방분권 국민운동으로 이렇게 표출됩니다. 이름이 길죠. 이제 지역균형발전과 민주적 지방자치를 위한 지방분권 국민운동입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운동 주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지방분권 운동을 전개했고 이것이 2002년도 대선 과정에서 지방분권 10대 의제를 발표하고
그 대선 후보들하고 협약을 체결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노무현 정부가 지방 살리기 3대 특별법이라고 해서 국가균형발전, 지방분권 그리고 신행정수도 건설 특별법을 발의를 하고 국회에서 2003년 말에 이게 한꺼번에 통과가 됩니다. 사실 그때 당시에 우리는 이제는 좀 지방도 좀 살 수 있는 뭔가 큰 성과를 이뤘다 이렇게 저희가 사실은 그 감격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 과정을 놓고 본다 그러면은 행정수도는 행정도시로 전락을 했죠. 수도권 기득권 세력들의 반발에 의해서. 그리고 지방분권은 아까 황하식 교수님 말씀대로 제대로 추진이 안 됐습니다. 균형발전은 그나마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이전들이 추진되고 그다음에 BK21을 비롯한 지방대학 살리기, 육성운동 등 뭐 여러 가지 다양하게 전개가 됐지만 역시 10여 년이 지난 다음에 우리가 돌아볼 때 그리고 최근에 아시다시피 2019년 말로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섰습니다. 물론 세종시 건설과 혁신도시 건설을 통한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할 때는 수도권 집중이 둔화되는 그런 현상들이 있었지만 여전히 수도권 집중은 계속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이었고요. 그것이 이제 이명박 박근혜 정권 들어오면서 거꾸로 수도권을 규제를 풀어서 이 수도권 위주의 성장 발전을 더 가속화시키는 그런 정책들이 전개가 됐고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전히 대선 공약은 다 지키지 못하고 있고 아시다시피 지방분권 개헌조차도 후보들이 다 지난 지방선거와 동시에 국민투표를 하겠다 해놓고 아직까지 약속을 못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운동에 대한 반성 이런 것들을 통해서 뭐 충청권과 그다음에 균형발전 국민포럼이 주축이 돼서 작년 재작년부터 이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소멸의 문제들을 저희들이 강하게 제기하는 그런 활동들을 전개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올 초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해서 올 초에 국민주권 지방분권 균형발전을 위한 범국민 선언운동을 제안을 하고 이 선언운동을 단체 중심이 아니라 일반 개인 중심의 참여로 전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의 선언운동을 해서 현재 1000여 명의 그 전개 활동가, 지식인 전문가, 주민 대표들이 참가를 해서 전개를 하고 있고 지난 7월 1일 날 저희들이 공식적으로 제안을 했습니다. 그동안의 이 선언운동을 이제는 내년도 대선과 동시에 국민주권 지방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을 저희들이 요구하기 위해서 가칭 국민주권 지방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 국민연대를 결성할 것을 공식 제안하고 현재 창립준비위원회를 구성을 좀 마친 그러한 좀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국의 광역 단위로 저희들이 선언 참가자들을 모으고 이 중에서 권역별로 5분씩 창립준비위원회를 선정을 해서 창립에 대한 절차 과정에 지금 돌입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우리가 하고 있는 핵심 의제는 먼저 국민주권을 확립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주권자인 국민의힘으로 권력을 통제하고 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어야 된다. 국가 차원에서는 국민주권이고 지역 차원에서는 주민주권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거의 헌법에서도 보장돼 있었던 이 헌법 개정 국민발안제를 비롯한 국민발안, 국민소환 이런 이 집정민주제들을 우리는 이제 도입해서 부활시켜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저는 촛불혁명을 완성하고 이제는 국민의 나라, 실질적인 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 이 국민주권에 대한 문제는 또 하나 더 얘기한다면 국민의 기본권이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간략히 말씀드린다면
어디에서 태어났느냐 아니면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이미 그 사람의 신분과 미래가 다 결정되는 그런 대한민국입니다. 제 고향인 충북 옥천군 안남면의 지수리 마을에 태어난 아이와 서울 강남에 태어난 아이, 이미 미래가 다 결정되어 있는 겁니다. 어디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도 다 신분이 또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이러한 그 시대의 그 불공정, 불청한 그 정의롭지 못한 그 시대에 살고 있는데, 대한민국의 국민이라면 어디에서 태어났던 아니면 어디에 살던 인간답게 최소한의 우리가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그런 그 대한민국이 돼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이러한 그 국민의 기본권 차원에서도 우리는 이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접근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게 이제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지방분권, 뭐 자치분권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지방자치부활 30주년이 됐고 87년 헌법 개정한 지도 벌써 한 세대가 훨씬 지난 그런 상황입니다. 이제는 중앙과 지방 간의 균형 잡힌 권한 배분을 통해서 지방이 자율성과 책임성, 창의성을 발휘해서 지역을 스스로 발전시킬 수 있는 국가 운영 체계를 이제는 선진국 수준의 연방제로 가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황영식 교수님이 늘 강조하시는 것처럼 이제 주민자치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읍면동 기초주민자치를 전면 실시를 해야 되고, 특히 뭐 과거에도 사실은 면 단위의 자치를 했던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지금 주민자치라고 하는 것은 거의 관치자치에 머물고 있는 그런 좀 상황이고, 주민자치회를 도입하는 것조차도 지난번 지방자치법 전부 개정안에서 누락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치의 체계로 가장 하위 단위로 주민자치를 이제는 공식적으로 우리가 도입하는 뭐 그런 것들을 저희가 주장하고 요구를 하고 있는 바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균형 발전 부분입니다. 여기에 저희들은 기후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탄소 중립, 그리고 식량 주권을 확립하기 위한 농업-농촌의 활성화, 이 부분도 저희들이 포함하고 있는데요. 수도권 일극 체제를 다극 분산 체제로 해서 균형 발전을 하지 않는 한은 저희가 볼 때는 대한민국의 이 미래는 없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 좀 드립니다. 아까 거창 사례도 말씀하셨고 부울경 사례도 지금 말씀을 좀 하셨는데, 수도권 초집중화의 가장 핵심은 우리 사회의 모든 기득권들이 최고 수도권에서 견고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습니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은 사실은 저는 됐다, 저는 이렇게 극단적으로 말씀드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울경에서 과연 이 메가시티 전략을 저는 이 방향은 맞다라고 좀 생각을 하는데, 저희도 그렇게 가야 된다고 봅니다. 하지만 과연 이것이 성공적으로 갈 수 있을 거냐, 저는 상당히 의문이 든다라는 말씀 좀 드립니다. 거대한 수도권의 지금 인구라든가 경제 모든 규모에 비해서 지금 부울경조차도 사실은 경쟁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규모를 가지고 있거든요. 여기에 이제 어쨌든 여전히 문재인 정부조차도, 그리고 수도권 인구가 전체의 50%를 넘어선 때부터 지금 민주당도 수도권의 눈치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위주의 성장 개발 정책으로 계속 가고 있어요, 지금. 최근에 민주당 대선 주자들이 내놓는 균형 발전 분권의 공약을 보면 모두 재탕삼탕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그동안에 계속 공약만 남발했지 이행하지 않았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수도권에는 계속 성장 발전을 부채질하는 대규모 개발을 허용하는 규제 완화와 특혜들이 계속 지금 남발되고 있는 이런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더 나가서 말씀드리는 건 어쨌든 기존에 나와 있는 행정수도 완성, 2단계 공공기관 지방이전 이런 문제들, 특히 지방대학이 지금 위기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에 대한 육성, 그리고 지방소멸 문제들도 저희들이 해결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런 것들을 저희들이 헌법 개정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헌법에 담을 수 없는 내용들은 이제는 제도와 정책을 통해서 획기적으로 개선하지 않는 한은 수도권 초집중화와 지방 소멸의 흐름을 반전시키기는 어렵다. 이렇게 저희들이 판단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대한민국의 대전환을 좀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이루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대선과 지방선거를 통해서 국민주권 지방권 균형 발전을 위한 개헌을 좀 반드시 이루어야 되지 않겠냐 하는 거죠. 더불어서 제도와 정책 개혁도 좀 하고자 합니다. 추진 전략에 대해서는 국민 참여에 의한 국민 주도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고요. 현재 1천여 명이 참가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만여 명 이상, 그 이상으로 저는 확대를 할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지난 대선 때 우리가 그 지방분권 개헌 국민협약을 체결을 했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정치권도 더 이상 약속을 이행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을 강제할 힘이 없거든요. 결국 이제 국민들이 주권자인 국민들이 들고 일어나지 않으면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고, 뭐 아시다시피 정치권은 영원함이 좀 패권 경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좀 충청권에서 그래도 좀 역할을 좀 더 해보자. 왜냐하면 충청권이 그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력히 저희들이 전국적 운동을 하고 있지만 이번 대선과 그 지방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을 압박하고 요구해서 관철할 그럴 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개헌 세력을 어쨌든 총결집하자라고 하는 것이고요. 전국 차원의 단일한 범국민 운동으로 가고자 합니다. 다양한 저희들이 그 국민 참여 방식들을 좀 전개해서 이미 저희들이 발표한 구체적인 의제와 대안들이 있지만 국민들이 지금 제안하는 개헌안 그리고 국민들이 제안하는 정책 이런 부분도 저희들이 다양하게 어쨌든 참여를 통해서 그걸 또 저희가 다듬어서 정치권에 요구하는 그런 운동들을 좀 전개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뭐 잘 아시다시피 코로나19 상황이라고 하는 것이 운동에 엄청난 제약을 좀 가져오고 있습니다. 온라인 중심으로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고 오프라인 활동들이 거의 제약되고 있는 이런 매우 좀 심각한 좀 상황인데요. 다만 그래도 오늘과 같이 이런 그 온라인 토론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토론을 저희들이 더 신속하게 확산시키는 그런 그 다양한 방법들을 좀 강구하려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재정 문제 같은 경우도 좀 국민 모금을 좀 기본으로 해서 전개를 해나갈 그런 좀 생각인데 아무튼 저희가 큰 마음을 먹고 있는데 그동안에 사실은 의제 토론회도 했고 여러 가지 이제 이 활동들을 좀 많이 했지만 여전히 좀 미흡한 그런 좀 상황이고요. 무엇보다도 좀 중요한 것은 국민들의 그 관심과 참여가 매우 좀 중요한데 이 헌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헌법 개정에 대해서 정치권조차도 시급한 문제로 인식하지 않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근데 국민들이 어떻게 이 문제에 대해서 절박하고 절실하게 인식하도록 그래서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할 것이냐 하는 이런 많은 과제들이 놓여 있는데 이런 활동들을 하려면 저는 이 지역의 많은 주체들이 그리고 선량한 그 뜻있는 전문가들이 함께 동참해 줘야 되지 않겠냐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서 저희들이 이달 말 아니면 9월 초부터 이 창립을 좀 마무리 짓고 본격적인 국민 참여와 그리고 대선 후보를 비롯한 정치권에 대한 그 압박과 설득 요구 뭐 이런 운동들을 좀 전개해 나가고자 합니다. 뭐 황한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교과서적이고 또 많은 그 경험과 노하우가 담긴 이런 내용들 저희가 다 구사하지는 못하지만 저희들이 어쨌든 최대한 반영해서 이렇게 성과를 좀 내도록 이렇게 노력하겠습니다. 많이 조언도 해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두영 대표님은 충청북도 민관정위원회 운영위원장님도 맡고 계셔서 그러니 오늘 상당히 강의가 토론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이 풀뿌리 인재들의 이 점에서 수도권의 집중 문제, 균형 발전 문제,
그다음에 자치분권 문제의 활동가들을 어떻게 활동을 해왔는지 하는 히스토리를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셔서 이런 내용을 잘 모르는 요즘 사람들한테도 많이 도움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 국민은 주권 강화 운동과 주민자치 문제 이렇게 해서 우리 황한식 발제자께서 해주신 지역과 시민의 그 실질적 주체성 이것을 또 다른 측면으로 확대하고 구체화해 주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여튼 이 균형 발전 문제까지 넣어서 우리 이두영 대표님의 이 토론 내용도 우리 황한식 교수님의 발제 내용 또 앞서 말씀해 주신 고태성 박사님의 패널 토론 내용 합한다면은 가히 어디다 내놔도 손색이 없을 만한 지역과 시민 주체의 실질적 이 자치분권 방안, 국가 균형 발전 방안, 또 우리 국민들의 어디에서 살든지 균형된 삶의 질의 유지 뭐 이런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제 세 번째 패널 모시겠습니다. 정현호 이사장님 모시고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현호 이사장님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황한식 교수님께서 실천 전략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잘 얘기해 주셔서요. 저는 지방자치의 꼭 전문가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한 청년의 입장에서 어떤 관점을 좀 더 우리가 다시 한번 상기해 봤으면 좋겠다 하는 지점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크게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우리가 지방분권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이 과연 어떤 기준을 달성했을 때 성공했다고 말할 수 있는가에 대한 성공 기준, 평가 기준에 대한 어떤 접근에 대해서 첫 번째 얘기해보고 싶고, 두 번째는 지방분권의 모습의 이상적인 모습이 어떤 형태여야 하고 그 끝이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에 대해서 합의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에 대한 두 가지 얘기를 해보고 싶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 성과 목표인 평가 기준이 무엇이냐 이 문제인 것 같은데요. 일단 규범론적으로 지방자치가 도입돼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다 동의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필요성 때문에 어떤 기능을 해결해 주기 때문에 지방자치를 해야 되느냐 관점에 좀 집중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겠습니다. 일단 평가 기준이 되는 데 있어서는 저는 국가 경쟁력이 계속 향상되는 쪽으로 갈 수 있게 해주느냐와 또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해결 역량이 국가 역량도 잘 활용할 수 있으면서도 효율성도 높일 수 있느냐 이런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 또 지방 차원에서의 복지나 이런 교육 같은 걸 포함해서 공공 서비스를 제공할 때 이 최적의 효율성이 잘 달성되느냐 이런 것들을 좀 중심으로 봐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가 나라의 여러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 영역이 있겠지만 국가를 관리하는 치안과 안전 질서, 안보와 관련된 영역이 하나 있겠고 또 경제산업 영역과 사회복지 영역 크게 이렇게 세 가지로 우리가 구분해서 편하게 좀 얘기를 해본다면 이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높은 수준의 균형된 삶의 질을 유지하는 게 매우 중요하겠고 그것을 달성하기 위한 이 수단으로 저희가 지방자치를 도입할 텐데요. 근데 경제산업과 같은 영역은 지방자치를 함으로 인해서 이게 과연 잘 발달될지에 대해서는 좀 사실 의문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제 과학기술 발전에 의해서 저희가 스마트폰을 쓴다거나 또는 카카오톡 같은 통신 서비스를 쓴다거나 하는 것들은 대체로 국가 차원의 규제 영역에 많이 달려있는 문제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경쟁력을 유지하는 영역에 있어서는 국가가 역할을 잘 하는데 그 규제에 대한 역할은 잘 해두게끔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반면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신 대로 어느 지역에서 태어났느냐 또는 어디 지역에 살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한 개인의 미래가 영향을 받는다는 문제점 이런 영역은 대체로 교육과 또 의료 환경 또 다양한 복지의 문제로 해결할 수 있는 영역일 것 같은데 이런 영역은 지방자치 분권을 통해서 지방정부가 잘 해결할 수 있게끔
한다면 해소할 수는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무조건 지방자치 분권을 우리가 다 지향한다 해서 이 권한을 무조건만 내리는 것을 저희가 바라볼 게 아니라, 그렇게 하더라도 국가 전체 경쟁력은 항상 상위로 유지될 수 있고, 또 국민 개개인의 삶의 질도 수도권이든 비수도권이든 높은 수준의 균형된 상태가 향상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아까 박순 차관님이 얘기해 주신 대로 지방자치의 계층도 행정 계층도 그에 맞게끔 조합해가면서 정리해가는 접근이 필요하지 않겠나. 그래야지 지방자치가 무조건 이것이 다 이런 뭐 대학 소멸 위기라든가, 또 지방 소멸이나 지방 대학의 문제, 다양한 것이 지방 차원에서 발생하고 있겠지만, 이런 문제 때문에 지방자치 분권만을 통해서 해결되진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지방 대학의 문제도 결국은 또 국가 전체 차원의 교육도 바라봐야 되는 면이 있을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고려해서 우리가 지방자치분권을 향해 가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두 번째로는, 그럼 과연 지방자치분권을 우리가 쭉 해나갔을 때 그 끝까지 간다고 하면 과연 어떤 모습의 지방자치분권이냐, 이제 이것에 대한 지점을 결정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예를 들면 극단적으로 봤을 때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거의 동등한 위치 수준에까지 가서 서로가 사업을 수행하는 게 독자적인 영역도 많고, 또는 심지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감독할 수 없이 배타적인 영역 사업 수행이 엄청나게 많아진다면, 물론 다양한 사업이 시행되는 장점은 있겠지만, 또 그것이 좀 정리해야 되고 조정하는 데는 어려운 한계가 있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 한 예를 들면, 뭐 예전에 서울시에서도 청년 수당 문제나, 또 뭐 경기도 차원의 기본소득 문제나 이런 것들을 진행한다 했을 때 이런 배타적 사업 수행 영역이 이제 관여할 수 없는 게 정말 극단적으로 없다면, 그러면 이제 오히려 지자체 간에 사회복지의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조금 들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게 가장 극단적이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것이 아닌 현재 정부의 형태는 중앙정부에서 계속 권한을 이렇게 지방으로 위임해가는 현재 단계인데, 이것을 뭐 여기 이론에서 보면 뭐 내포 권위형 정부의 형태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는데, 정부가 지방정부가 필요한 경우에 또 국고보조금이나 이런 예산을 또 지원해가면서, 또 때로는 또 통제하는 영역도 있고, 또 때로는 지방자치가 별도로 하는 영역이 있지만, 나름의 조금 수직적인 그 권위가 이렇게 체계화되어 있는 이런 모습도 있겠습니다. 아니면 이제 마지막으로 절충된 모습으로 흔히 뭐 중첩 권위형 정부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던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각 18개 도가 중앙정부와 교집합으로 공통되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 외의 것은 다 조금은 독자적인 사업을 수행할 수 있는 영역은 있어도 그래도 배타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영역은 그렇게 많지는 않으면서도 최대한 교집합은 좀 있는, 그렇게 해서 지방자치별로 최대한 경쟁도 하고 또 협력도 하고, 또 때로는 각자 지역 특성에 맞는 산업이든 좀 문화 전략이든 전략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끔 해주는 그런 모습의 지방 분권 모습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해나갔을 때 뭐 지역별로 또 교육의 다양성도 가져갈 수 있고, 또 교육 방식에 대한 다양성도 가져갈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가 지방 분권의 모습의 형태를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조금씩 떼서 최대한 수직적인 이 형태를 유지시켜 줄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교집합은 최대한 유지시켜 주고 주되 또 일부의 배타적 사업 수행을 저희가 좀 허용해 줄 건지, 아니면 정말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수평적으로 대등한 위치까지 만들어서의 분권의 완성을 저희가 지향할 건지, 어떤 지점이 바람직한지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연호 이사장님은 항상 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을 맡으셔가지고 또 하나의 단체 내일을 위한 오늘 이렇게 관심을 갖고 계시니까 현실적으로 아마 말씀 내용이 황한식 발제자님 또 고대성 박사님 이두영 대표님이 하신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런 자치분권의 방향에 대해서 또 애로사항이라든지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최소화되도록 자치분권을 강화해 나가야 하는 과정에서 보완해야 하는 그런 보완 조치 중심으로 잘 설명을 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우리가 이 주민자치 새롭게 많이 지금 발전시켜야 되고 또 지역 주도의 시민 주체가 되는 이걸 해야 되겠지만은 여기서 방금 이 세 분의 패널 말씀들이 다 상호 보완이 되니까 이 건에 대해서 우리 발제자님들과 토론자님들이 다시 한번 리뷰해보는 그런 말씀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 5분에서 한 7분 정도로 이렇게 시간을 내셔가지고 한번 말씀을 다시 한번 전체적으로 아우르는 라운드 테이블로 이제부터는 진행할까 싶습니다. 어떤 분이 먼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우리 황한식 발제자님이 하시고 나서 세 분이 말씀하셨으니까 황한식 교수님이 먼저 하실까요? 네, 그러면 네. 두루 아우러 가지고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뭐 이제부터는 라운드 테이블입니다. 네. 예, 아울러서 얘기하기에는 제가 역량이 좀 부족하고요. 아울러시는 거는 역시 우리 오늘의 사회를 맡으신 박승규 원장님께서 워낙 잘 해주시니까 해주실 거를 느꼈고요. 제가 토론하시는 분들 몇 분 말씀을 들으면서 생각나는 거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이 고태성 박사님의 그 교창 사례 정말 의미 있게 그리고 의미 있게 좀 들었고요. 또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부울경 지방자치제, 부울경 메가시티 뭐 어떤 구도라든지 또는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다가 구도라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자치분권 요소가 얼마만큼 들어갈 수 있겠냐. 그 자치분권 요소를 가지고 그 문제를 이렇게 보는, 딱 붙잡고 이렇게 보시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인상 깊게 봤어요. 교창 사례도 아주 훌륭한 사례였고요. 그리고 정말 지금 대한민국에서 메가시티 전략이다, 무슨 가덕도 신공항이다, 뭐 이렇게 하면서 큰 프로젝트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그 하나하나에 대해서 굉장히 깊이 있게 다가가고 그리고 이해관계를 달리하거나 관심을 달리하는 사람들까지 같이 논의의 구도 속에 들어가가지고 이렇게 돼 나가야 되는데 과연 그게 쉬운 일이 아니지 않냐. 저는 그렇게 아주 고태성 박사님 문제 제기가 가장 정말 좀 좋은 문제 제기를 생각하고 제가 부울경 메가시티 문제나 또는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 이런 거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할 때 결국 부산, 울산, 경남 시도지사 몇 사람만 얘기하고 상공회에서 해당하는 기억하는 부처들 몇 사람 같이 이야기하고 그래가지고 협의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광공한 시민이 참여해가지고 각계각층의 허리 부분이 참여해서 이렇게 논의를 하는 걸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이거 뭐냐면 공론의 장이 말하면 위에만 열려 있지 중간이나 아래는 전혀 열려 있지 않다. 이런 맥락에서 정말 그 자치분권적 관점에서 이렇게 봐도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생각이 들고 근데 그게 파퓰러하게 그냥 이렇게 막 흘러가거든요. 세상은 그렇게 흘러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지나고 보면 정말 제대로 정리된 척 가는 게 아닌 그런 경우 많지 않냐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어쨌든 이 고태성 박사님 문제가 아주 정말 좋은 문제 제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뭐 좀 고태성 박사님께 제가
이 거창 사례 말고도 다른 사례도 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얘기를 좀 해줬으면 참 좋겠다. 이 언론적 시각에서 이렇게 구체적인 것까지 얘기를 하시니까 아주 실감나게 참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이런 거창 성관계가 사례 같은 거 하고 이 자치분권 관련 사례를 모아가지고 이렇게 세상에 배포해 주시면 참 좋지 않겠나, 뭐 그런 생각을 아주 큰 응원을 얻은 느낌을 갖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두영 대표님 참 오랜 동안 자치분권운동, 지방분권운동 같이 함께 쭉 해오고 했는데, 이두영 대표님은 주로 균형발전을 강조를 많이 했고, 저는 자치분권을 강조를 많이 했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이두영 대표가 주민주권, 시민주권, 국민주권 해가지고 자치분권과 이런 균형을 다 아우러서 이렇게 이제 나가는 그런 틀을 갖고 나가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이제 제가 이렇게 고등 연구와 실천 활동을 통해서 봤을 때는 결국 민주주의, 한국의 민주주의가 중앙집권적 민주주의, 수도권 중심의 수도권의 집에 거점을 둔 기득권 중심의 민주주의로 갔기 때문에 지방민들은 민주주의에서 소외된 상황이고, 그걸 갖다가 변화시키는 길이라는 게 결국은 지역과 시민의 주체 행성을 통한 새로운 민주주의의 건설, 이런 것이 중심 아니겠나, 저는 뭐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 점에서 아까 우리 고 박사님께서 끊임없이 자치분권적 요소라는 컨셉을 가지고 계속 이렇게 뭐 거기에 보면 이제 아까 시군들끼리의 이해관계의 차이, 강력 시도별 이해관계의 차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크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그래서 이두영 대표님이 상당히 크게 대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계신데, 오랜 동안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분권과 균형 발전을 붙잡고 이렇게 해나가고 있는 모습이 대단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아까 그 영호남 대권 경쟁이라 했는데, 영호남끼리 대권 경쟁하는 건 아닙니다. 영남 출신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호남 출신으로서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들끼리의 경쟁인, 수도권에 살고 있는 엘리트들 간의 경쟁이지, 호남 주민과 영남 주민 간의 경쟁이 아니거든요. 뭐 물론 표현은 그렇겠지만은 그런 면에서 지금 충청권, 호남권 해가지고 주민들이, 각 지역의 주민들이 소위 대권을 중심으로 한, 거기에 뭐 편성해서 조금 빵이라 몇 가지 떨어질 수 있는 이제 그런 가능성이 있지만, 중요한 것은 주민의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 그렇게 하지 않으면 딸려가는 것. 그런 저는 같이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코로나 상황이 대단히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죠? 어렵게 만드는 게 있는데, 코로나 상황이 어렵게 만드는 게 있지만, 요새는 이 코로나 상황 가지고 우리는 이제 비대면 회의, 비대면 논의, 비대면 소그룹 활동, 이런 걸 굉장히 강화해 보니까 실제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부분의 사람이 움직이지 않는, 코로나 때문에 움직이지 않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열심히 움직이다 보니까 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아주 의미 있는 성과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적극적으로 활용하자, 그런 말씀을 이제 드리고 싶고, 정현호 이사장님 상당히 이 말씀하신 데 이렇게 새로운 상상력을 많이 불러일으키게 하고요. 아주 좋다고 생각이 되고요. 지방 분권화가 성공적인, 어떤 게 성공적이냐, 평가 기준을 분명히 해봐라, 뭐 이런 이야기, 그리고 어디까지 뭐 어떻게 한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를 분명히 하는 걸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저는 이제 아까 여러 가지 자치분권을 이야기할 때는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문제, 개인이 지가 잘 풀 수 있는 문제 지가 하고, 지역이 잘 풀 수 있는 것은 지역에서 하고, 그다음에 그것을 좁은 지역에서 못 풀 때는 광역에서 하고, 광역에는 국가적 차원에서 힘든 것들을 국가에서 하고 하는, 이게 말하자면 보충성의 원칙이라고 하는데, 이 보충성의 원칙이라는 게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EU의 지방자치 현장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역사의 경험과 현실을 통해서 만들어진 건데,
뭐 그런 맥락에서 이 보충성의 원칙, 그리고 현지성의 원칙, 현장성의 원칙, 이런 것이 경제적인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이고, 특히 지역 경쟁력의 강화를 통해서 국가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는. 지금은 이제 국가 경쟁력이 지역 경쟁이 강화되지 않으면 국가 경쟁이 강화되지 안 된다 하는 게 정설이다. 그렇게 좀 이제 볼 수 있지 않겠나 싶고요. 그러나 어쨌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역할 관계는 그렇게 보충성의 원칙이라든지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이야기하는데, 우리의 경우는 그 정현호 이사장님이 걱정하는 것처럼 이 분권 넘어해버리면 좀 큰일 아이가. 이게 국가 경영이 약화되고 국가적 문제가 참는 그런 걱정하기보다는 저는 어떻게 하면 분권을 좀 많이 할 거냐 이쪽에 해놓고 그 다음에 이제 이는 걱정해도 나중에 늦지 않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요. 지방분권의 도달점이 뭐냐 이런 건데, 한 가지 이제 제가 얘기를 들으면서 지방분권, 자치분권을 하면은 지역의 경쟁력을 강화시키, 지역의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켜오고 동남권 발전을 가져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해서 사실 과학적인 분석이라 할까, 과학적인 근거 이런 거, 과학적 연구가 대단히 좀 부족하다 이런 걸 뭐 저는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과학적 연구를 좀 운동과 정책에서 과학적 연구를 기초에 두고 그리고 창조적인 실전해 나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냐. 뭐 지극히 원론적인 얘기이긴 합니다만 제 속에 평소에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분께서 좋은 문제 제기와 보충을 많이 해주셔도 생각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각기 이렇게 세 분의 패널 또 본인이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잘 말씀해 주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지역적으로 가덕도 신광도 그렇고 부울경도 그렇습니다만 시민 공론장이 시급하다는 우리 황한식 교수님의 지론 전적으로 저도 동감을 합니다. 하여튼 이 보통 사람들의 목소리가 결집이 돼서 이게 국가 정책으로까지 반영된다면 그게 가장 바람직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제 이런 제도권 언론이라든지 이런 데서 좀 잘 미약하게 반영을 해주니까 잘 안 알려져서 그렇습니다만 하여튼 오늘 이렇게 말씀들이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고태성 박사님 한번 말씀 좀 하시죠. 네. 황 교수님이 제 토론을 의미 있게 생각을 해주셔서 일단 감사를 드리고요. 그리고 거창 사례는 실제를 말씀드리면 제가 발굴한 사안은 아닙니다. 제가 이제 황 교수님 발제 자료를 받고 토론을 위해서 자료 스크린을 하다 보니까 제가 뭐 지역 전문가는 아니어서 논문을 읽을 수준은 못 되고 언론 스크린, 보도 스크린을 좀 했습니다. 했더니 거기 이제 거창 사례가 나왔던 거고요. 그리고 그 거창 사례가 참 황 교수님이 강조하시는 그 부분에 어떤 그 한 사례로, 귀감이 되는 사례로 인용을 해서 얘기를 좀 풀어나갈 수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했던 거고요. 관련해서 좀 제가 이제 언론 출신으로서 좀 반성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면 그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보도 언론 지방 균형 발전, 자치분권과 관련된 언론 보도를 스크린하면서 느낀 건데요. 뭐 진보든 보수 언론이든 거의 상관없이 지방 문제를 다루는 틀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하면 지방 문제에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문제가 있다는 거를 포괄적으로 다룹니다. 포괄적으로 다루고 그 문제는 어떻게 보면 다들 공감할 수 있는 문제를 포괄적으로 다루죠. 근데 구체적으로 디테일한 문제를 다룰 때는 지방의 어떤 성공 사례를 다루는 경향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방의 성공 사례, 아까 그 고창도 성공 사례였죠. 성공 사례를 다루는 경향들이 있어서 사실 그 지방 신문을 그 지방 문제를 디테일하게 한 기사를 보면 지방 괜찮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부울경도 마찬가지입니다. 부울경도 예를 들어서 조선일보 같은 경우에는 뭐 부울경 신성장이라고 하는 뭐 섹션까지도 내는 것 같아요. 제가 봤는데 이렇게 보면 그러한 디테일한 기사들을 보면 잘 하고 있네. 뭐 이 정도는 되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기성 언론들의 그 반성할 지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그 문제를 크게 다루다 보면 취재도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공허한 얘기가 반복될 수 있으니까, 또 성공 사례를 많이 다루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아마 지방자치단체와의 그 어떤 관계, 그런 것들하고도 혹시 조금은 관계가 있지 않을까. 뭐 지방자치단체도 광고 홍보비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우리가 뭐 속속들이 알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좀 일반적인 국민 여론을 좀 호도하는, 이렇게 약간 문제의식을 좀 떨어뜨리는 그런 식의 보도가 이루어지는 경향이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건 좀 반성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실제로 지방 분권 균형 발전을 위해서 활동을 하시는 분들, 우리 이디영 본부장님, 이디영 대표님 말씀을 들으면서 참 솔직히 공부도 많이 되고요, 또 반성도 많이 했습니다. 사실 저는 강원도 춘천 출신입니다. 춘천도 그렇게 소위 말하는 썩 잘 나가는 도시는 아니고, 저도 서울에 와서 유학 와서 공부를 하면서 촌농 소리 많이 들어가면서 컸지만, 어느덧 저는 이제 서울 사람이 돼버린 거죠. 그리고 그런 차원에서 오늘 공부도 많이 됐고, 그리고 현장에서 고민하시는 분들의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내가 촌놈이었는데 이렇게 문제의식이 떨어져 있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좋은 기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방 문제를 다루는 언론의 시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다음에는 우리 이두영 대표님, 말씀 좀 부탁드립니다. 예, 좋은 말씀 감사드립니다. 근데 사실 시간이 많으면 더 드릴 말씀이 많은데, 사실 어떤 말씀을 더 보충해야 될지 좀 난감하긴 합니다. 우선은 저희가 국민주권을 가장 앞세워서 의제를 좀 또 대안을 요구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나라의 대의민주주의 정치에 지금 한계가 와 있는 이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국민주권, 주민주권을 강화하지 않으면 실질적으로 이제 주권자로서 제대로 권리를 행사하고 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것이 진행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중앙집권 체제에서 지방분권 체제로 전환하기도 어렵고, 왜냐하면 중앙정치권이 국회의원을 비롯해 모두 다 저는 대의정치, 아니 지뢰추구 정치에 지금 함몰돼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대표적으로 아시다시피 이 중앙 관료들, 그리고 수도권의 재벌 대기업, 또 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한 계층들, 그리고 국회의원들이 다 수도권에 다 집들이 있고 자녀들이 다 수도권에 대부분 있습니다. 이 수도권의 언론, 다 견고한 이 카르텔들이 결국은 이 중앙집권 체제를, 수도권의 일극 체제를 좀 더 고착화시켜주고 있고, 이게 세습되고 있는 지금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 문제들을 우리가 해결하려면 결국은 이 국민주권, 이 주민주권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래야만이 중앙정치권을 우리가 통제하고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지방분권을 우리가 자치분권을 하자라고 하는 부분이고, 이 중앙집권 체제의 또 수도권 일극 체제 폐해가 너무 심각합니다. 왜냐하면 아시다시피 지금 국가사무와 지방사무는 여전히 7대3 정도가 되고 있고, 재정은 8대2, 7대3으로 문재인 정부가 가겠다라고 하고 있지만, 여전히 재정 분권도 안 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사실은 지방자치라고 하는 게 제대로 되기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중앙정치권이 권한들을 다 가지고 있으면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중앙정부나 중앙정치권이 제 역할을 잘 하면서 중앙집권을 한다라면 상관이 없는데 제 역할을 못하고 나라를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있으면서 지방자치까지도 지금 이 제대로 하지 못하게 만든 큰 걸림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걸 우리가 빨리 제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들이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균형발전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은 저희가 오래전에 벌써 20여 년 쌓아오고 있는 건데 수도권은 이 직접으로 인한 경제 효과보다도 직접 불경제 효과가 지금 더 많습니다. 연구 결과도 나와 있습니다. 똑같이 100이라는 우리가 그 자본을 투자했을 때 수도권은 다 먹고 내뱉지 않습니다. 근데 낙수 효과를 좀 얘기하고 있죠. 근데 비수도권에 100을 투자하면 더 많은 효과들을 내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미 수도권은 아시다시피 부동산 문제, 교통 문제, 미세먼지 문제, 지금 출퇴근 통근 거리가 지금 2시간 정도 이렇게 확대가 되면서 출퇴근이 오래 걸립니다. 결국은 어떤 문제가 나오냐면 맞벌이를 해야 되는 거고 아이를 안 낳습니다. 아니면 아이 낳는 시기를 뒤로 미룹니다. 결혼식을 또 미뤄요. 지금 수도권이 전국에서 가장 최하위의 출산율입니다. 근데 비수도권에서 청년들이 유출돼 가서 청년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계속 악순환되고 있는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저는 한마디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의 주체들이 노력해서 한 성과들이 외부로 유출되지만 않는다면 우리 지역이 굳이 균형발전을 얘기하고 수도권에 있는 자원을 공공기관에 이전을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저는 안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솔직한 심정으로. 근데 역대의 국토종합계획 시행하는 과정을 보면 11.8%밖에 안 되는 수도권에 국가 SOC를 60% 이상 쏟아붓습니다. 국가 SOC 예산을 쏟아부으면 그만큼 그 지역은 경쟁력이 있는 거고 부동산 가치가 올라갑니다. 이 수도권은 계속 악순환되고 있고 직접 불경제 효과가 계속 확대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이 비수도권에 있는 자원들을 빨아들여서 수도권이 지탱하고 있는 이러한 좀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것들을 우리가 놔두고 자치분권을 먼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저는 동의하기가 어렵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세 가지 저희 의제들이 동시에 한국 사회는 그만큼 심각하기 때문에 이 문제들을 해결을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헌법 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저희 국민운동을 가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시골에서 자갈론 팔고 소 팔고 해서 우리 교수님 또 여기 계신 분들 부모들이 서울로 보냈지 않습니까? 근데 고향으로 내려오고 있습니까? 안 내려오고 있습니다. 제가 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서울에서 차라리 유학을 보냈습니다. 충북에서. 서울에서 차라리 고시 공부하고 있다라고 하더라도 충북으로 내려오지 말랍니다. 부모가. 왜냐하면 서울로 자식들 보낼 땐 서울 가서 출세하라고 서울 가서 출세하라고 이제 보내는 겁니다. 근데 지역에서 인재들이 저는 서울로 가지 않고 지역의 대학에 갈 수 있어야 되고요. 졸업 이후에는 또 수도권에서 와서 성장하고 인재가 됐으면 고향으로 와서 일할 수 있는 인재가 되도록 해야 되는 것인데 지금 서울 수도권은 모든 게 인류이고 출세의 이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근데 비수도권 지방은 거꾸로 이류이고 실패하고 이건 정말로 제가 볼 때는 이 정의롭고 공정한 그런 대한민국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저는 분노해야 되고 우리가 시대의 그 전환기에 반드시 해결해야 될 그런 저는 국가적 시대적 과제다 이렇게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국민 주권이 왜 중요한가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마무리해야 됩니다. 우리 정현호 이사장님께 발언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음소거 해제해 주시고 말씀하시죠, 뭐. 예. 네, 나옵니다. 마무리 기회 주셔서 감사합니다. 황한식 교수님 피드백도 너무 잘 주시고 마지막에 이두영 대표님께서 정리를 잘 해주셔서 이해가 많이 잘 됐고요. 또 고태성 대표님의 이야기도 너무 도움이 많이 됐습니다. 아까 그 자치분권의 그 끝은 어떤 모습이 가장 바람직한가에 대한 궁금함이 굉장히 컸는데 일단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절절한 상황이라는 건 저도 잘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보추성의 원칙을 바탕으로 개혁하는 과정에 국가 경쟁력의 유지와 또 국가 역량은 그때 가서 고민해도 된다고 답을 잘 주셔가지고 그렇게 고민하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고요. 오늘 토론을 통해서 지방 분권의 정말 필요성과 또 해결 방향에 대한 것 그리고 실천 전략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아졌습니다. 주체성 확보 없이는 지역 주민의 주체성 확보 없이는 달성될 수 없다는 문제를 이해해서 저희도 청년들끼리 청년 기본 조례가 지자체별로 통과됨으로 인해서 청년 센터들이 생기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때 자신의 조례안을 발의하는 교육이나 또는 이런 리더십 역량 프로그램의 중요성도 더 크게 인식할 수 있었고 그런 것들이 더 확산될 수 있는 실천적 운동 노력을 하는데 저도 역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장장 2시간 가까이 발표와 토론을 했습니다. 오늘 마무리는 황한식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더 이상 대한민국은 국가주의적 분권의 한계가 크기 때문에 이를 탈피해야 된다. 이제는 지역과 시민의 주체적 역량에 의한 분권의 시대, 균형 발전의 시대, 또 지방에서 살아도 전혀 소외받지 않는 시대가 돼야 된다. 이렇게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 다시 한번 소개 올리겠습니다. 황한식 부산대학교 명예교수님, 부산분권혁신운동본부 상임대표님이 오늘 발제를 해주셨습니다. 패널로는 성균관대학교에서 교수로 계시는 고태성 박사님, 전 한국일보 워싱턴 특파원도 하셨는데 언론인적인 시각에서 구체적 사례를 가지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균형발전 지방분권 충북본부의 대표를 맡고 계시는 이두영 대표님, 또 역시 충북의 민관정위원회 운영위원장도 맡고 계시다시피 아주 리얼하게 활동가들의 그동안 히스토리와 또 구체적으로 무엇이 문제인가를 지방의 시각에서 반수도권적인 입장에서 정확하게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청년정책학회 이사장이신 정현호 이사장님 역시 기업을 하시고 또 정책을 하시고 하시는 입장에서 분권에 나가야 될 그런 보완사항 이것까지도 같이 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면 이상 박수를 치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